이제 발제를 맡게 된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에 대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지만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적합업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합업종 제도는 2006년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 이후 대기업들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영위해왔던 사업 영역으로 진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나마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방어선 역할을 해왔는데 하지만 그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이러한 보호에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와 문제를 되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실 것은 생계형 소상공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들의 실태는 어떠한지일 것입니다. 현행 법제는 매출액, 자산총액,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하인 소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2014년 전국에 306만 개의 업체, 종사자 수는 604만 명, 비율로 따지면 총 사업체의 86.4%, 종사자 수는 37.9%입니다. 이들 소상공인 대부분은 진입장벽이 낮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형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제적 분석이나 연구에 있어서 생계형 자영업, 생계형 서비스업이라고 하여 생계형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자영업자를 소득 하위 20% 계층 중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과 같이 사양화 단계에 있거나 경쟁이 심하게 발생하는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생계형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소매업, 음식 숙박업, 임의용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진입장벽 및 부가가치가 낮으며 개인 사업체 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서비스 업종이라고 정의하면서 생계형 업종의 특성을 도출하기도 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 3단위 업종 중에서 업종 내 개인 사업체 비중이 2006년 현재 90% 이상이면서 법적 진입장벽이 20% 이하인 산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정의하기도 하는 등 생계형이라는 개념에 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에서 생계형 소상공인을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 정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생계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의 50% 정도입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소득 수준은 월 평균 187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생계형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진출 및 확장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기업 집단의 업종별 계열사 현황을 보면 2009년 1139개사에서 2014년 1616개로 모두 477개의 계열사가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제조업 계열사는 32.3%에서 2.8%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계열사 비중은 67.7%에서 71.7%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2008년 말 이후 대규모 기업 집단의 계열사 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들의 확장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집중된 서비스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여러 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보호의 시급성 및 그리고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절차의 지연이라거나 실효성의 미비 등의 문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좀 뒤로 넘어가서 현행 적합업종 제도가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업종 반대론자들의 주된 비판은 효과만 없으면서 대기업의 진출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의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의 평균 증가율은 2010년 6.84%, 2011년 4.82%, 2012년 7.19%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당 근로자 평균 증가율은 2009년 마이너스 13.2%, 2010년 마이너스 1.9%, 2011년 29.6%, 2012년 20.7%로 증가하여 적합업종 제도가 일자리 증가에 있어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대상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년 평균 5.37%로 나타나 전체 중소기업보다 높았고 부채 비율 또한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 분야의 적합업종 5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조사 대상 기간 연평균 5.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률, 고용 증가율, 자기자본 비율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업종별 특성이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의 영업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행 적합업종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의 공표 및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상생협력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공표하고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위 개정 이유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소극적으로 자율 합의의 결과를 권고사항의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 지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연히 내부적으로 적합업종의 지정 그리고 그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태도는 과연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의 지정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다음으로 합의 도출 및 지정 권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하여 권고사항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제도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여 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즉, 대기업의 선의가 없으면 적하업종의 지정과 사업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적하업종 지정 권한은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이어서 동반위원회의 권고 기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면 권고사항을 공표할 때 권고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의 결과로 권고사항을 공표할 때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이 적하업종의 지정 기간이 3년 이내이고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권고사항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소기업 간의 적하업종에 관한 합의에 기초하여 권고사항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기간이 3년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하업종은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분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해당 업종은 계속 적하업종으로 지정 및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 및 관련자의 오해가 없도록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신청권과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권, 적하업종 지정권 불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적하업종 제도는 1차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2차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하는 것으로 단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하업종 지정을 위한 사업조정 신청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든 사례의 합의 도출에 성공하였거나 다른 형태로 종결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청장은 적하업종 지정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거나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때문에 중소기업자 단체로 하여금 사업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한 과정을 참고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의 적하업종 지정을 위한 사업조정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정 신청권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법은 적하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 단체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대부분 영세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에 중소기업자 단체가 결성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의 직권에 의한 사업조정 개시를 차단하고 있는 규정체계는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하업종이 지정된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하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거쳐 권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이러한 합의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조치는 중소기업청장이 적하업종을 지정하고 권고하고 그 뒤 이행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대기업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형사적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하업종 합의 도출 후 권고 내용을 공표한 뒤 그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대기업 등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다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 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러한 사후 이행 여부 감시와 감독, 그리고 사업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묵에 대한 권고사항은 대기업은 급식시장 공급 업체에 대한 직접 판매를 자제하거나 OEM 사업에서 철수,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계속 CJ제일제당, 동원 F&B 등은 급식시장 공급 업체에 직접 판매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앞서 생계형 소상공인 그리고 현행 적하업종 제도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적하업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적하업종 제도는 동반원장위원회가 합의 도출이라는 모호한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정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생계형 소상공인의 현실과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자 단체가 신청하기를 기다렸다가 느긋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최근 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청장으로 하여금 매년마다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에 소상공인의 매출액, 소득, 경영환경, 대기업의 진출 정도 등 시장 구조까지 포함시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생계형 소상공인이 집중된 서비스 업종은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 정책을 세우기 곤란하고 적하업종을 지정하는 데 곤란했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러한 실태조사 권한과 의무가 부여있다는 점에서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생계형 소상공인 적하업종 지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또한 적하업종 지정 기준도 위와 같은 실태 조사를 결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의 진출 여부에 대한 현행 적하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진출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생협력법 규정 체계와 내용상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진출하기 전에도 적하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업종에서 적하업종이 지정된 사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의 진출이 개시된 이후 적하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그들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상당수는 위기와 몰락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 이후 대기업들은 과거 주력 산업에 진출하기보다는 소상공인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몰두해 왔던 것이 확인되었고 앞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영역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이미 진출한 영역과는 보호 방법을 다르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사업 영역 중에서 생계형 소상공인 적하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반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대기업 등이 영업을 영위해왔고 장래에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므로 앞의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완화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추후 대기업 등에 대한 손실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적하업종의 지정 시기와 기간 및 해제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적하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땅히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3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토대로 1년마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 기간 또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유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지정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적합업종 지정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탄력적 운영도 필요합니다.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해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거 고유업종 해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업종 지정 장기화로 경쟁력이 강화된 품목이나 반대로 장기 지정으로 중소기업 상호 간 가격 담합이나 품질 저하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 이러한 경우에는 적합업종에서 해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1월 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 법안이 이훈 의원님 대표 발의로 이미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앞에서 본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 방향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을 현재 적합업종 제도와 비교해 보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을 새롭게 개념화하고 중소기업 청장이 직권으로 매년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권을 규정하고 대기업이 진출한 업종과 진출하지 않은 업종을 구분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제재 강화와 생계형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적합업종 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가치를 실현하자는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계속되어 왔지만 법제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는 묘연해졌고 현행 적합업종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신속하게 법제화되고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